인생은 선착순 경품 행사가 아니다. 어떤 책에 표지에 적혀 있는 글귀였는데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성격 급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건네는 충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필요한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거, 또 제일 좋은 수단이 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책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수학책, 공책, 어려워, 책 비싸오,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자 이시안입니다. 학창 시절에 뭔가 의무감에 막 읽었던 책들이 있는데 요즘 다시 이 책을 꺼내서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코너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대청소 이렇게 한 바퀴 하다가 서재 쪽으로 갔는데 네. 그 어린 왕자 책이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오. 옛날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쓱 빼가지고 그걸 내가 다시 한번 펼쳐보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우리 아는 척 책방 덕분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는 척 책방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 책은 어떤 책일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오늘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피를 판 이야기입니다. 피를 판 이야기. 네. 피를요? 저희 심의상 이게 걸리는 거 아닐까요? 이게? 아예 괜찮아요? 아닙니다. 공포물 아니에요? 공포물? 그러니까 남양 특집 벌써?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를 판 이야기 그러니까 드라큘라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고요. 허삼관이라는 사람이 피를 판 이야기, 이걸 줄여서 허삼관 매열기라고 하는 책이죠.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 작가 위화의 소설입니다. 네, 저는 사실 영화로 먼저 봤거든요. 맞아. 우리 배우 하정우 씨가 감독도 맡고 주연도 맡았던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영화였는데요. 하지원 씨는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을 네. 하셨었어요. 맞아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허삼관이란 주인공이 피를 판 돈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고 일락이, 일학이, 삼락이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허삼관이 피를 팝니다. 이 피를 팔아가지고 이 가족을 부양한 아주 고단한 남자의 살아갔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듣기에도 하정우 배우가 이걸 본 다음에 너무 재밌다. 이거 내가 꼭 감독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판권 사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감독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 작품이 재밌고요. 흔히 얘기하는 뭐 페이소스가 있다. 인생의 아이러니가 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피를 팔았다는 게 사실은 그 건강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아, 네. 맞아요. 헌혈도 아무나 못 받아주지도 하잖아요. 않아요. 네네. 나중에 허삼관이 늙어가지고 네네. 마지막으로 피를 팔러 갔는데 늙은 피는 안 받는다고 막 이러면서 거절당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서러워라. 그래서 피를 팔아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마을의 1등 신랑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피를 팔면 도대체 얼마나 벌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값이 얼마예요? 이 당시에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중국은 피를 파는 거는 조상의 혼을 파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무도 피를 팔지 않는 거죠. 근데 뭐 환자들은 있으니까 피는 필요하니까 피값이 그렇게 비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헌혈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매혈, 피를 판다.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해요. 이게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한국에도 있었고 한국이 피를 파는 것이 금지된 게 한 1975년 정도입니다. 그때도 괜찮은 돈이었대요. 200cc 10,000원이었는데 당시에 직장인들의 월급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이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만 피를 팔아도 와, 직장 다니는 것만큼 월급대네.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유사시에는 이렇게라도 급전을 땡기자 하는 그런 도구였다고 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피 파는 얘기가 왜 감동적일까? 이게 부성애입니다. 이 글 전체의 주제는 부성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마을에서 되게 예쁜 여자, 허옥란을 골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애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얘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락이, 일학이, 삼락이 낳는데 나중에 일락이가 이 허삼관의 자식이 아닌 게 밝혀져요. 아 진짜? 아이고. 네. 그래서 이게 야 너 나가 이러면서 그 일락이를 쫓겨냈다가 그래도 여태까지 키운 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너를 키우긴 키우겠는데 앞으로 차별 대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애한테. 굳이 차별 대우하겠다고 네, 아예 선언까지. 선언을 딱 합니다. 네.
그리고서 한 번 또 피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국수를 먹으러 가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를 판 거는 조상의 혼을 판 것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의 피를 가지고서 너를 먹일 수는 없다 해서 일락이를 놓고 가요. 아이고 서러워라. 그 일락이가 막 울면서 어렸을 때 울면서 가출하고 그러니까 또 찾아가지고 가출한 애를 잡아다가 따로 이제 국수를 먹이면서 그래, 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약간 츤데레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마지막쯤에 가면 일락이가 이제 커가지고 그 어른이 된 상태에서 급성 간염에 걸려요. 이 간염을 고치려면 상하이를 가야 되고요. 네.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상하이를 가면서 피를 파는 거예요. 가는 길에 여기서 3일 있다가 팔고 또 4일 있다 팔고 그러는데 보통 헌혈하면은 한 2~3달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거의 죽을 고비까지 넘겨요. 그리고서 그 돈을 가지고 병원비를 내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옛날에 너 나가 너 안 키울 거야 했던 그 부정이 사실은 이 키운정 이걸 보면 정말 목숨을 걸고 얘를 케어한 거거든요. 기른정이 네. 그만큼 무섭다는 구성애가 거구나. 네. 대단한 거네요. 요즘에 그 기른정의 대표적인 작품이 또 더 글로리의 그 예솔이 아빠. 예솔이 아빠. 예솔이 아빠 못 버리죠. 그러니까 네. 근데 예솔이 아빠보다 먼저 이 허삼관 네. 허삼관이 허삼관. 있었네요. 네네. 일락이 아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와 가족애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허삼관 매혈기의 배경이 뭐냐면 중국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실패한 운동인데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랑 문화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문화운동은 뭐냐면 네. 낡은 문화를 타파하자 해가지고 기존의 자신의 문화를 다 뒤집어 엎어요. 공자 묘도 파헤치고 또 신으로 추앙하는 관우 묘도 파헤치고 자기의 모든 문화를 다 파괴해버려요 스스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허상관 매혈기의 배경이 이거예요. 아. 계속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를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어려움들이 이런 것 때문에 닥치는 거예요. 이 책이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아, 이 중국의 그 문화운동이나 약진운동이 이런 식으로 서민들을 좀 그 영향을 미쳤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글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영화화된 작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가님이 아는 척 툭툭 해줄 때마다 그 장면이 이렇게 팡팡 네네. 펼쳐지니까 훨씬 더 재밌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재밌는 네. 게 그 영화 포스터 보면요. 그 가족 사진 나와 있고 내가 뿌린 씨앗만 거둔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뿌리지 않은 씨앗까지도 그렇죠. 거두는 부성애. 네. 굉장히 감동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유머와 해악, 거기에다가 휴머니즘까지 가득 담겨 있는 허삼관 매혈기,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의 책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어떤 책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만나볼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을 수식하는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 유일한 관광학 박사다라는 와. 게 있었고요. 또 네. 하나는 200만 여행업 종사자의 대표다라는 와.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국회 관광산업포럼 공동대표를 맡기도 하셨는데요. 자, 관광, 여행산업과 정말 밀접한 우리 의원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바쁘셔서 아마도 여행은 조금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예, 여행 프로를 많이 보고요. 네. 여행을 직접 가는 게 어렵죠. 그렇죠. 국회에 와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지역에 관심이 많으니 가급적 우리나라는 많이 좀 돌아보려고 시간이 될 때마다 하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렌션 여행이 유행이잖아요. 오,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눈으로 이후로. 보는 여행. 그래서 그냥 마음만 같이 이렇게 하는 여행을 많이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네, 오늘 의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함세홍 신부가 쓰신 붓으로 쓰는 역사 기도라는 책입니다. 여기 표지에 보면요. 해방에서 촛불까지 기억하고 기리고 소망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두께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두툼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제목에서부터 뭔가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어떤 책인지 먼저 만나볼까요? 함세웅 신부의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 기도는 해방의 기쁨과 자주국가에 대한 기대를 담은 조선건국위원회부터
민중의 힘을 확인시킨 4.19. 유신헌법 철폐를 거쳐 6월 항쟁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이르기까지 52가지 이야기를 함세웅 신부의 자전적 체험과 함께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격동의 역사를 절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책.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희생과 고초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위로, 정의를 갈구하는 부르짖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혹은 잠시 잊고 있었던 근현대사 52가지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험난하고 뭔가 치열했던 시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서 와, 이런 뒷얘기가 있었구나. 읽는 내내 뭔가 숙연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기 기록된 52가지 사건 중에서 특별히 기억 남으시거나 혹은 그 옛날에 그 직접 한번 경험해 보셨던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이 52가지는 우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 여행인 셈이죠. 네. 저는 1960년에 태어나서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으니까 네.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제 3하고 중첩이 되는데요. 네. 우선 크게는 이 책에 소개된 제주 4.3이 지금 올해가 75주년인데 내내 제 삶 속에서 늘 마음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큰 상처고 슬픔이고요. 네. 드러내기 이전에 많은 기간은 쉬쉬하면서 그냥 담고 있었고 뒤에 묻어두었던 그러나 늘 우리 곁에 아픔으로 있었던 그런 사안이어서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고요. 네.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80학번입니다. 네. 80년이라는 부분은 그러네요. 이제 전두환 쿠데타가 일어나서 네.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바로 그 해여서 그로부터 7년을 학교 생활을 했으니까 네. 격동하는 역사 현장에 그런 아픔 속에서 있었던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 기도.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책을 인생 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함세웅 신부님은 워낙 현장에 있었던 사제로 잘 기억하고 있어서 정의구현 사제단도 이끄셨고 그래서 이분이 그냥 살아온 삶을 썼나 해서 이제 쭉 이제 훑어봤더니 조선건국위원회라고 하는 소위 해방전후에서부터 네. 오늘까지 굵직한 52가지를 당신의 붓으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점점 먼 나라나 또는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삶 속에 있었던 또 우리와 함께 있었던 바로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옆에 친구 이야기도 하고 내 동생, 내 형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네. 읽고 이거는 그냥 우리 같이 사는 분들에게 추천도 하고 공감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서로 느낄 게 많겠다는 그래서 네. 추천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 아픔에 관련된 이야기, 즉 우리들의 이야기에 관한 우리 책인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송재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제주입니다. 자, 의원님께서 고향이 제주시고 지역구도 제주시고 워낙에 그 학창 시절을 거기서 많이 보내셔서 추억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듣기로 제주대학교에서 20년간 교편을 잡기도 하셨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또 제주가 지역구이기도 하시고요. 진짜 그야말로 한평생 제주를 빼고는 설명하실 수 없는 삶이겠어요. 그럼요.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네. 보통 대륙에 살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반도에 살면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서울이나 사실은 연결된 고리잖아요. 근데 이 섬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로 사실은 동떨어져서 갈라진 고리거든요. 네. 섬성이라고 해서 섬에 살다 보면 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서울에 있거나 다른 데 있으면 돌아가고 싶고 늘. 그 묘한 그 병 같은 게 있어요. 이 제주라고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낭만과 힐링의 도시잖아요. 저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의원님. 네. 제주가 가진 게 왜 그분들에게 힐링을 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그게 자연이 아름다워서만은 아닐 것이다. 제가 늘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보는 거거든요. 더 보는 거. 깊이. 깊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들여다보고 느끼는 것보다 뭔가 더 큰 게, 더 뭔가 다른 게 있어? 종전에 안 봤던 게 있네?
그런 걸 아마 제주에 와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그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이나 거기 사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가 아픈 분들에게 공감과 그런 치유를 주지 않는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계속 자라시다가 학창 시절을 대학은 서울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원 모두 마치고는 직장 생활 안 하시고 바로 또 제주로 가셨어요. 그렇게 제주로 다시 돌아가셔서 사회생활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있으면서 제가 가졌던 많은 관심 중에 하나가 섬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제주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하와이도 섬이고 뭐 발리도 섬이고 여의도는요? 여의도도 뭐 여의도도 뭐 작은 섬이죠. 여기하고 좀 다르지만 근데 바다로 이렇게 떨어진 섬들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제주도에는 산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거지, 도둑, 대문이 없다. 그래서 괜히 그걸 이상적으로 표현해요. 삶이. 그러니까 모두 어려운 거예요. 역설적인 먹고 살기가 얘기네요. 어렵고 다 역설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 도둑질할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둑이 없어 지는 거고 네. 태생적으로. 그다음에 그러니 대문을 만들 필요가 없죠. 제주의 산무가 모두가 힘들어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공동체적인 결속의 사회인데 이게 모든 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 같은 사람이 또 갖는 묘한 특성이 있는데 네.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연어처럼 다시. 연어처럼 서울을 버리고 네. 직장을 버리고 제주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아픔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픈 사건인데 이 책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제주 4.3 사건. 제가 지금 배지를 들고 있는데 4.3 항쟁의 기념 배지라고 들었습니다. 올해로 75주년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자, 어떤 사건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7년 7개월에 걸쳐서 제주도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단이 되게 좀 어이없게 일어나는데요. 네. 47년인가 3.1 운동에 대해서 기념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경찰 말 발굽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하면서 주민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발포하고 그 과정에서 6명 정도가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이걸 계기로 이게 하나의 그 이슈가 돼가지고요. 당시에 조선남로당 그리고 또 반대쪽에선 서북청년회 같은 구구단체 이런 사람들이 이걸 좀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거기다가 당시의 정치 지형 그리고 미군의 입장 이런 것들이 좀 잘못돼가지고 허리케인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너 빨갱이 숨겨졌지 이런 식으로 학살을 당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학살인 게 5살, 4살, 3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빨갱이를 숨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까지 다 한꺼번에 죽여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아주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주도민에게는 아직도 이 사건이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뭐 한 22만에서 한 25만 이 정도고요. 돌아가신 분은 적게는 한 15,000에서 많게는 한 3만 명까지 이렇게 봅니다. 부상자까지 다 합해서 희생자 전원을 이야기할 때는 미국에서 나온 통계는 한 8만 명 정도. 그러면 3분의 1이 그러네요. 그럼 전 가족이 4.3의 아픔에 관계된 거죠. 그렇죠. 예, 저도 저희 집안에도 있고 그래요. 또 좀 건너면 또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가폭력에 의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찰이 고용한 우익 세력에 의한 양민의 그것도 무고한 양민의 대량 학살입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공산폭동의 이념을 거기다 더 씌워서 네. 예, 그래서 그냥 무고하게 초토화를 시킨 거죠. 완벽하게. 네. 한 100개 마을이 불에 타 없어졌으니까 3분의 1 정도가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공산주의하고 대립된 우리가 세월을 살아야 했으니 그 후에 전 제주도민은 연좌제에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4.3 폭동, 4.3 사태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4.3 항쟁으로 부르게 됐는데 이게 지금 배지라고 저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예. 지금 달고 계시잖아요. 달고 있죠, 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예, 이거 제주도민들은 뭐 거의 다 동백꽃입니다. 동백꽃이군요. 동백꽃은 제주도 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주도의 꽃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겨울에 한겨울에 눈과 함께 피어나는 고운꽃이고 네. 필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착 피고 또 이게 질 때도
한 송이 한 송이 지는 게 아니라 우르르 이렇게 떨어져서 지고 잘 시들지 않고. 그래서 동백꽃을 그 4.3에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일종의 상징적 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달고 다니는 거지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제주 4.3은 저 섬에, 저 아주 작은 섬에서 일어난 매우 아픈 비극적인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저걸 측은하게 생각하고 위로해드리고 애틋하게 해야 되겠어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야. 저거는 사실은 불의와 폭력의 한거하고 통일 정부를 염원하고 그런 민족의 소원을 담은 자랑스러운 역사다. 저기에 사실은 한꺼풀 속을 들여다보면 그 신부님이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도 그거였던 것 같은데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송재우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이게 나왔네요. 여행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여행인데요. 정체 입문하시기 전에는 제주도의 한 대학에서 관광개발학과 교수님으로 계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제가 좀 뒤를 살펴봤더니 이 수소문에 의하면 꽃이 피는 계절이면 늘 야외 수업을 너무 좋다. 너무 낭만적으로 네. 그렇게 야외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시험은 너무 어렵게 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험을 얼마나 어렵게 내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제가 가르칠 때만 해도 주로 토론에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수업 끝날 때 야 우리 뭐 질문 있어? 질문 좀 해봐 이러면 거의 안 해요. 야외 수업에 가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자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고민이 뭐고 알고 싶은 게 어떤 거고 그 나이에 하는 삶의 방식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연애는 잘하는지 잘 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선택을 했고요. 시험이 어려운 거는 저는 늘 오픈북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북이 근데 어렵죠. 어려워요? 말하는 것만 금지시켜요. 다 편한데 늘 시험 보고 나면 어렵다. 이렇게. 네, 그런 거네요. 나 외워서 하는 뻔한 답이 아닌 걸 원하셔서 힘들었던.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수업을 받아봤잖아요. 네. 저 고등학교 때도 수업 받고 대학에서도 받고 대학원에서도 받고 받아보면 늘 남는 게 뭐냐면 생각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늘 저한테 생각의 씨앗을 심어줬던 선생님의 이야기. 네. 제가 그걸 늘 집에 가서 이렇게 만지작거려보니 가슴 속에서. 그래서 그 생각의 씨앗이 내 나름대로 꼽혀간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고마워서 저도 지식을 주는 것보다 내 학생들에게 생각의 씨앗을 주고 싶다. 그걸 해보려고 오픈북 테스트를 하는 거였어요, 실은. 아니 근데 우리 교수님이라고 부를 뻔했어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네. 여행 광이셨다고 1년에 3개월 이상을 여행 다니셨다면서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국 정도 다니신 거예요? 남미 빼고는 뭐 거의 갔다고 해도 되고요. 남미는 뺐어요? 네, 남미는 제가 사실은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연구원장을 했는데 네. 그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너울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네. 남미 특집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남미 특집을 문화 특집을 보고 너무 제가 반한 거예요, 사실은. 오. 여길 꼭 가봐야 되겠다. 오. 근데 좀 찬찬히 가봐야 되겠다, 여기는. 아. 이건 제대로 봐야 되는 데구나 해서 아껴두셨군요. 아껴둔 데다가 이루지 못한 첫사랑 같은. 파란 나라 같은 거네요. 나중에 혹시 체게바라처럼 이렇게 남미 모터사이클로 쫙 한 바퀴 도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언젠가 에콰도르 이런 데서 커피 마시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와, 그만큼 진짜 여행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사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짜잔 준비를 해봤는데 오 정말 의원님 많이 다니셨네요. 이야, 어디예요? 제가 아프리카의 적도 근처에 적도기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네. 적도기니에 한 4년간 정책 컨설팅을 해줬어요. 4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야. 네, 그 정책 컨설팅을 할 때 같이 한 굉장히 젊은 친구들처럼 보이는데 실은 네. 국장 인물들이. 와. 그 밑에 사진은 어디인가요? 굉장히 큰 도시 같은데요. 트빌리시인데요, 조지아의 수도인데 꼭 가볼 만한 아주 야성적인 나라입니다. 또 인류의 역사가 깃들어 있고 그 옆에는 저는 그 제국의 도시를 좋아하는데 네. 예를 들면 로마 네. 이런 역사가 식으로 있는 런던 곳. 네. 뭐 이렇게 제국의 도시인데 저거는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오. 프라하죠. 여행 많이 다니신 분은 항상 받는 질문이 있죠. 가본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어디 궁금해요. 야, 네, 진짜 딱 하나를 궁금해요. 뽑으라면 네. 어디입니까? 이거거든요. 살아보니 인생이 어떠세요? 예를 들어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우선 비슷한. 저는 이 인생도 여행하고 아주 비슷하고 여행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삶이든 그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누구의 삶이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갖죠. 모든 게. 인간의 삶이. 저는 여행지도 여기는 저기와 다른 이런 의미가 있네.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지의 모든 곳이 다 이제 의미 있고 좋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딱 한 곳만 뽑는다면 어디를 갈까요, 저희? 그래도 짐 한 싸려고요. 번만 그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게 큰 나라를 가는 게 제국의 수도를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디든 떠나면 좋다라는 걸로 이해가 예. 됐습니다. 이제 저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권진영의 밸런스 게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대본에는 없어요. 네. 근데 해치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 선택만 그냥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10개국 여행하기 대 500만 원으로 딱 한 도시만 여행하기. 하나, 둘, 셋. 로마요. 저희 앞에 했던 질문을 이제야 답을 주셨습니다. 500만 원으로 추천하신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네, 둘 저는 중 하나. 500만 원으로 한 도시만 갈게요. 한 도시만요? 왜 이걸 선택하셨어요? 집중하는 건가요? 선택해서? 깊게 보고 싶어서. 깊게 보고 싶어서. 근데 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을 하도 못했던 사람들이 한 번에 10개국을 보고 싶어 하지. 그쵸. 싸게. 저렇게 다니시는 분은 그냥 여기서 2달, 3달도 사시는 분들이라.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여행 스타일은 혼자가 편해 대 함께여야 재밌지. 하나, 둘, 셋. 항상 혼자입니다. 혼자? 그래요? 외롭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전혀. 여행은 뭐 여행 자체가 사실은 주변이 다 친구가 되는 거여서 와. 음식도 친구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혼자가 좋으세요. 여행을 참맛을 알려면 정말 혼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구랑 가기도 하는데 네. 굉장히 힘들어요. 맞는 친구. 맞아요. 그래, 가면 맞아요. 싸우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오서방이랑 여행 스타일이 안 맞아요. 집사람하고 안 맞아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친구 중 한 명과 꼭 여행을 가야 한다면 계획 1도 안 짜는데 순종적인 친구 대 계획 잘 짜는데 예민한 친구. 하나, 둘, 셋. 순종이죠, 순종. 내 계획은 안 짜요. 예, 예. 네. 저 하자는 대로. 의원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친구 제일 좋은 친구겠네요. 여행하기에는. 그쵸? 순종적이야. 순종적. 돈 많이 내주는 친구가 제일 좋죠. 그리고 순종적인데 돈도 있는 친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행 중 힐링이 필요하다면 시골에서 막걸리 한 잔 대 도시 야경 보며 와인 한 잔. 오. 하나, 둘, 셋. 그건 뭐 둘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막걸리도 와인도 포기할 수 없다. 그건 선택이 어려워. 지금까지 우리 송재우 의원님의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재호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자, 길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여행에 가면 길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20km를 걸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중에 길 사진만 한 15,000장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길의 매력이 뭔가요? 도시나 지역을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 뭔가 주제를 가지고 봐야 되겠는데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부터 시작해서 길을 걷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방향성을 갖는 거고 길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다로 방향성을 갖고 문화를 주제로 걸을 수도 있고 그죠? 생산을 주제로 걸을 수도 있고 건축을 주제로 걸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방향성을 갖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길 속에서 만난 게 보여지는 거의 모든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길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이 형성이 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길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길을 잃는 일은 잘 없으시겠어요? 많이 잃죠. 그러세요? 거꾸로 가기도 하고요. 네. 많이 잃고. 네. 근데 이제 아주 희한한 거는 결국은 길은 잃지 않아요.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언제 나와도 돌아갈 나온다. 뿐이지. 반드시 연결됩니다. 어. 애써
네. 가까운 길로만 가겠다는 욕심이 아니면 네. 네, 뭐 관계없는 관계없이 언제든 길은 두려움을 나온다. 가질 필요가 맞아요. 사실 네, 네.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여행 갔는데 지름길 가서 뭐해요? 그냥 한 번씩 더 둘러가면서 천천히 구경하는 게 바로 여행자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매력이 있네요, 길이. 길이라는 게 이쪽으로 가면 이쪽 길에 어떤 맛이 있고 네. 저쪽 그쵸. 길로 가면 저쪽에서 매력이 있고 근데 사실 근데 인생의 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상 못했던 그 길이 바로 나의 길임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던 여행지에서 잘못 들어간 길이 오히려 정말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걷다 보면 반드시 길은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가는 길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가는 길이 곧 내가 정답으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내내 이렇게 평생을 여행하시면서 그쪽 연구를 하시면서 지내셨는데 사실 막상 지금 걷는 길은 굉장히 다른 길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의 길, 이 길에선 헤매지 않으셨을까, 길 잃어버린 적 없으셨을까 생각도 들고요. 이 길은 마음에 드실까 싶기도 해요. 어때요? 우선 저는 저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네. 가만히 돌아보면 네. 제가 계획을 해서 성취를 한 게 있을까? 보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원했던 대학도 아니었고 과도 무슨 굳이 그렇게 원했던 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또 정외과하고 전혀 관계없는 또 무슨 관광 이렇게. 그러게요. 예, 물론 제주랑 인연이 있지만 교수도 우리 그 친구들이 들으면 놀래요. 야, 재호가 교수 한단 말이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치도 마찬가지로 네.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국회 와 와 계시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많이 싸우고 이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네. 뭐 권력부터가 그렇고 그러니까 뭐 정쟁도 많고 뭐 온갖 거기에 권모술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협잡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가지고 다투는 인간 아주 본연의 모습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다행스럽고 굉장히 참 이 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렇게 싸우면서도 또 할 일은 합니다. 네. 정말 앞으로 의원님께서 정치인으로서 뚜벅뚜벅 걷게 될 이 길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 있으실까요? 계획도 좋고요. 정치는 그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서 그걸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핍을 해소해 주는 거.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결핍의 해소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꼭 하고 싶다는 것보다 우리 지역구의 작은 문제들부터 지금 당장 걱정은 후쿠시마 원전수가 이제 방출이 되면 네. 수산물 수입이 엄청나게 저는 소비가 급감할 거고 그것이 주는 우리 제주 경제, 제 지역구의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잘 정리가 됐으면 해결을 좋겠다. 하셔야겠네요. 네. 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행보 속에서도 분명히 답을 찾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역사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기억의 열매이자 영원을 앞당기는 힘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구절처럼 함세웅의 붓으로 쓴 역사 기도, 우리 역사를 통해서 현재, 미래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어떤 분께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제일 저 가까운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했고요. 네. 우리 세대를 사는 사람은 나이와 뭐 세대나 지역에 관계없이 꼭 한번 접했으면 예,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씨, 의원님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의원님 약간 휴게소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 야. 약간 좀 살다가 지치면 아 의원님 보러 제주도 한번 내려가라고. 그럼 왠지 의원님이 거기에서 휴게소처럼 이렇게 쫙 펼치면 군옥수수, 핫바 뭐 이런 거 쭉 나올 것 같은. 분명히 와인 나올 것 같아요. 와인 막걸리도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서 의원님을 네. 꼭 한번 이렇게 휴게소처럼 한번 들리고 싶은 그런 너무 생각이 좋은 드네요. 말씀이네요. 국민의 휴게소 의원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채연 작가님, 네. 이 책의 간단한 추천평 해주시죠. 역사를 교과서에서만 배우면 편견에 빠질 수 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의 관점, 생각에 좀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역사는 아픔이고 이 아픔을 들여 치유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뒤에 이 기도는 함께 해야 효력이 있거든요. 저는
신의 뜻은 대중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이 나라의 또는 우리 개인의, 우리 사회의, 나라의 역사가 제대로 잘 가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사제님께서 기도자를 붙인 것 같아요, 뒤에. 네. 예.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몰랐던 이야기 함께 생각하게 되었고 또 참 몰랐던 게 미안하다라는 마음도 갖게 되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어린 시절 손꼽아 기다리던 날인데요. 근데 왜 어른의 날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책으로 어른의 날 선물을 드릴 저는 홍재경입니다.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준비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 말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김혜자의 백상예술대상 수상소감이자 드라마 눈이 부시게 속 내레이션인데요. 국민 배우이자 국민 엄마로 지난 60년간 수많은 배역으로 삶의 모순과 고통, 환희와 기쁨을 전한 배우 김혜자.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대한 자전적 기록이자 고백이기도 한 치열한 삶의 시간들을 녹여낸 책 생애 감사해입니다. 삶이 이대로 흘러가도 괜찮은 걸까? 우리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되묻곤 합니다. 유독 29, 39, 9수의 불안과 막막함이 몰려오는데요. 생각을 비울 땐 걷기만큼 좋은 게 없죠. 인생에 확신이 있는 어른이 될 줄 알았던 30을 앞두고 삶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낀 그녀는 14kg의 배낭을 짊어집니다. 인생의 느낌표로 만들고 싶어 떠난 산티아고 순례길. 내면의 소리에 집중했던 순간의 기록들을 통해 내가 원하는 내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20대의 마지막에 떠난 걷기 여행 9수 까미노입니다. 오늘의 서평책은 진료실 너머 고통의 현장에서 공감의 이야기를 전하는 정신과 의사 9명의 이야기,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입니다. 책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수많은 트라우마의 현장 속에서 재난은 예고 없이 그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기에 상식과 정의와 선의를 믿으며 함께 견뎌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서평자 최정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라고 서평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와 공감을 시작하고 싶다면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책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2023년 4월 에세이 베스트셀러 1위이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도서 부분 1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10만 부 기념 특별 리커버 에디션까지 출간했는데요. 우리는 결국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김상현의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유대인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를 무려 4곳이나 전전했는데요. 그곳에서 깨우친 인간의 불안과 우울, 공허와 그것을 극복한 인간의 의지에 대한 자전적 기록.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책으로 선물하는 어른의 날을 테마로 오늘 모익지 함께 해봤는데요. 제 선물 어떠셨나요?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해주는 책 여행. 오늘도 즐거우셨죠?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을 탐험하게 될지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모익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또 찾아뵐게요.